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단행본을 한 권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돈보다 운을 벌어라 라는 책입니다. 김승호 지음이고요. 세멘파커스 출판사에서 책을 냈습니다. 표지를 보면 주역의 원리로 운을 경영하는 법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타고난 팔자를 뛰어넘는 운 경영의 기술, 주역을 알면 인생이 보인다, 이렇게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끝에 가야 저자 소개가 있는데,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저자 소개: 초운 김승호, 주역학자이자 작가, 1949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지난 45년간 과학으로서의 주역을 연구해 주역과학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체계를 정립했다. 동양의 유불선과 수학, 물리학, 생물학, 화학, 심리학 등 인문, 자연, 사회과학이 거둔 최첨단 이론을 주역과 융합시켜 집대성한 결과가 바로 주역과학이다. 미국에서 물리학자들에게 주역을 강의하기도 했으며, 맨해튼 응용지성연구원의 상임연구원과 명륜당 수석 강사를 역임했다. 사단법인 동양과학 아카데미 등을 통해 20년간 주역 강좌를 운영해 왔으며, 운문학회를 통해 직장인 대상의 특강도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주역과학 입문서라 할 수 있는 주역원론 전 6권을 비롯해 주역과 모험, 자기탐험 전 2권, 싸움, 소설 8괴 전 3권, 점신, 징조 외에 다수가 있다. 1991년부터 문화일보에 소설 주역을 연재 10권의 책으로 펴냈으며, 2003년에는 일본 쇼가쿠간 출판사에서 소설 가이아가 번역 출간되기도 했다. 일간스포츠에 알기 쉬운 주역 과학을 연재했으며, 그린 경제신문에 주역과 인생의 신비를 연재하고 있다. 저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 책은 이제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머릿말과 그리고 시작하며에 이 책 전반의 핵심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머릿말 읽도록 하겠습니다. 타고난 운명을 넘어서는 운 경영의 기술. 운 경영이라고 하는 신조어에 가까운 내용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운명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운명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흔히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인생에 정해진 스케줄 정도로 이해한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것이 운명 때문인 것은 아니다. 타고난 운명과 내가 바꿀 수 있는 운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타고난 운명 때문에 벌어지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다. 또한 운명도 다 똑같은 운명은 아니어서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다. 그래서 타고난 운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다.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거의 절대적으로 타고난 운명대로 살게 된다. 하지만 운명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힘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 어떻게든 바꾸거나 피할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내 운명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알아야 운을 바꾸든 경영하든 할 것이 아닌가. 공자는 군자가 두려워하는 것 중 첫 번째가 바로 운명이라고 말했다. 인생이 어쩔 수 없이 운명대로 흘러간다면 어찌 두렵지 않으랴. 하지만
운명을 알면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미리 알아도 별다른 방도가 없는 아주 강한 운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런 운은 흔치 않다. 거의 대부분의 운은 오랫동안 노력하면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대체로 운명은 두려운 것이고 제발 내가 타고난 운명이 좋은 운명이기를 하고 희망하면서 살 뿐이다. 나는 운명 전문가이지만 내 운명에 관해 점치지는 않는다.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명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걱정할 바에는 차라리 운의 원리를 알고 이해하는 데 힘을 기울이는 것이 훨씬 낫다. 운명은 우리의 영혼 속에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한 이유에 의해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강한 운일수록 더욱 그렇다. 하지만 그렇게 강한 운을 타고나는 사람은 지극히 일부이고 평범한 사람의 운명은 자신이 조절해가며 살 수 있다. 이 부분에 메모를 개인적으로 했는데요. 일단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운명 중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영혼 속에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한 이유에 의해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업의 총체입니다. 업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행위인데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업의 총체를 불교에서는 업력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그것이 마음에 저장되는 특성이 있다고 해서 마음에 저장되는 특성, 식, 아레야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명이라고 하는 건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바꾸느냐? 과거에 이미 지나간 일들이기 때문에. 과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운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지는 경험들에 대해서 여러 선택들을 내가 할 수가 있는데 그 선택을 바꿈으로써 무엇을 바꾸는 거냐면 미래에 펼쳐진 삶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본다, 현재를 바꾼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응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약한 운은 쉽게 만들어진다. 반대로 강한 운은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조금씩 만들어진다. 그래서 눈치를 채기가 매우 어렵다. 사주팔자나 관상, 성명풀이 등은 숨어있는 강한 운을 미리 알아내기 위해 아주 먼 옛날부터 연구해 온 것이다. 주역도 그렇다. 공자는 주역을 연구하여 대자연의 운행 원리를 알고자 했으며 흉한 운을 피해가려고 평생 노력했다. 특히 공자는 절대적으로 강한 운에는 순응하는 한편 약한 운에 대해서는 도전했다. 운이란 행동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몸가짐이 아주 중요하다.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 속에 운명 선택의 섭리가 있으니 자유를 행사하는 데도 신중해야 한다. 큰 운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수시로 만들어지는 작은 운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대처하면서 말이다. 지금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유라고 하는 자유, 운명 선택의 섭리,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웃종교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불교적으로는 그 자유의지가 무엇의 발현인가? 사띠라고 하는 깨어있음의 힘의 발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 중 정념수행, 정은 지혜를 이야기하는 정견, 념은 깨어있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마음을 바탕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운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 경험과 자신의 상황에 깨어있음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그 깨어있음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선택, 저 선택, 저 선택 여러 가지 보기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올바른 것인가, 더 효과적인 것인가, 이것을 구분해 내는 이 지혜의 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서 언급을 해드리자면, 자유의지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눈과 그리고 깨어있음, 얼빠져 있지 않고 사로잡혀 있지 않은 깨어있음의 힘의 합일로서 드러나는 이 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운은 어떤 것일까?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엄청나게 다를 것이다. 절대적으로 정해진 운을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자기 자신의 운명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한국인이다. 성별은 여자다. 성은 박씨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가? 없다. 키는 큰가? 작다. 유전적인 체질은 마음에 드는가? 대체로 만족한다. 직장은 괜찮은 편이지만 재벌이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조사하다 보면 자신이 가진 운명의 틀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이것을 시간적으로 따져볼 수도 있다. 작년에 운이 좋았나? 그렇다. 재작년에는 어떠했나? 글쎄, 특별히 나빴던 해는 언제였나? 무슨 일 때문에 특히 나빴나?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운명 지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두면 운명을 개척하는데 아주 편리하다. 운명이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는 변치 않는 것이 있고 변하는 것이 있다. 변치 않는 것은 얼마나 단단한가? 그것을 변하게 할 수는 없을까? 이것을 연구해야 한다. 변하는 운에 대해서는 애써 고치고 앞으로 생길 운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 나는 운을 다루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운명 지도를 그려보거나 운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변하는 운과 변치 않는 운을 구별하고 쉬운 데부터 개선해야 한다. 운명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아무리 어려운 운명을 타고났더라도 개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말이다. 운명이 그렇게 생겨먹은 이유를 규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렴풋하게나마 느낌으로 알 수 있다. 그 누구의 탓도 아닌 내 탓이라는 것을 말이다. 나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운을 잘 경영할 수 있다. 나는 고귀하게 행동하는가? 나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는 강한 사람인가? 나는 평생 유지해도 좋을 만한 장점을 가졌는가? 고쳐야 할 단점은 무엇인가? 사악한 점은 없는가? 세상이 나를 칭찬할 만한 요소가 있는가? 이 부분에 보면 저자가 생각하는 좋은 운, 나쁜 운, 이 운을 가르는 요소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좋은 운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으로 볼 때 다른 게 아니라 좋은 습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건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행복을 불러오기에 유리한 습관들, 고통을 불러오기에 유리한 습관들은 나쁜 운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이것을 공덕이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행위가, 좋은 행위가 내 마음에 들이는 습관이 공덕이라면 그 좋은 행위는 세상과의 관계를 개선시킵니다. 내가 욕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마음에도 나쁜 공덕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공덕을 깎아먹겠죠. 그럼 나쁜 운이 생기겠죠. 그런데 내 마음의 습관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욕을 하니까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죠. 그럼 듣는 사람들이 나와의 관계가 나빠지죠. 나에게 나쁜 마음을 먹죠. 이것이 바로 복덕을 깎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운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내가 좋은 자질을 가지는 것, 이것이 공덕의 측면이라면 그 공덕을 바탕으로 세상과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하는 것, 우호적으로 변했으면 세상이 나를 돕겠죠. 이것이 복덕의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절에 가든 교회에 가든 점집에 가든 복을 구하는 거예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서양 언어에서는 행운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행운, 그 행운이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는가? 과학을 좋아하는 서양 사람들도, 논리를 좋아하는 철학자들도 요즘에 이 행운에 대해서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행운을 내게 불러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운을 내가 직접 만들고 지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의 핵심이 공덕과 복덕에 있다. 그리고 그 공덕과 복덕은 결국은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행복에 도움이 되는 좋은 자질,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생각을 반복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 운을 만들고 운을 경영하는 핵심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묻어있는 문장인 것 같아서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나에 대해서 수천 수백 가지 질문을 하다 보면 거기에 숨어있는 운명을 찾을 수 있다. 나의 성품이 너무 강하다면 나의 운명도 너무 강하다. 반면 나의 성품이 유약하다면 나의 운명 역시 유약하다. 내가 네모난 사람이라면 나의 운명도 네모난 모습이다. 내가 비뚤어진 사람이라면 운명도 반드시 그렇다. 성품은 계속 고쳐나가다 보면 태어나기 전의 성품까지도 고칠 수 있으며 미래의 성품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는 과거의 운을 고치고 미래의 운을 이끌어내는 법이다. 이만하면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냥 놔두면 나의 운명은 정해질 대로 흘러갈 뿐이다. 지금 이 머릿말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운명은 바꿀 수 있다요. 한마디 더 하자면 결국은 그 운명을 예측하고,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고 그 예측에 대한 내용들에 대응하는 것. 예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 예측에서 끝나면 이제 전 보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 예측되는 상황을 개선하는 대응법, 이 대응법들까지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운명의 경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며 부분에서는 이제 주역에서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는가, 그리고 그 예측되는 상황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가에 대한 원리가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작하며를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며, 왜 주역인가?
주역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주역은 만물의 뜻을 규명하는 학문이자 우주 대자연의 모든 섭리를 설명하는 학문이다. 주역의 기원은 1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화에 따르면 인류의 시조인 보키씨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가지고 온 것이라고 전해진다. 태고의 주역의 근간이 되는 팔괘가 만들어졌고, 이것은 다시 공자를 비롯한 여러 성인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예로부터 주역은 하늘의 학문으로 일컬어져 왔지만 그 내용에 관해서는 오늘날까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주역을 통해 인간은 성인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며 하늘의 도리와 땅의 원리, 인간의 사리를 모두 알 수 있다. 이제 주역을 한마디로 정의를 할 때 만물의 뜻을 규명하는 학문이자 우주 대자연의 모든 섭리를 설명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에는 팔괘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물은 만 가지, 그러니까 만물이 만약에 1만의 숫자라면, 원래 더 많다는 뜻인데 1만의 숫자라면 만 가지 개성을 가지고 있죠. 온갖 차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갖 차별들이 하위 카테고리라면 그 여러 천차만별의 상들이 이치를 파고 들어갔을 때 공통되는 이치들, 성격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품. 그래서 그 공통된 성품들을 묶어서 점점 하위 카테고리를 상위 카테고리로 묶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8가지 카테고리로 만물을 정리한 것, 이것이 바로 팔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예전에 우리 노스님한테 공부를 할 때 노스님이 주역의 대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외웠던 적이 있는데, 주역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무극이 태극이 되고, 태극이 음양으로 나뉘고, 음양이 다시 사상 8괘로 나뉘고, 그 8괘가 64개로 변천해서 이 64개가 천차만별의 만물의 개성으로 꽃피우는 것, 이 온갖 변화를 예측하고 논하는 학문, 이것이 바로 주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역의 핵심은 변화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나는 이 원리를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무국, 구분이 없는 것에서 양, 둘로 나뉘면 이 둘이 만 가지, 10만 가지, 100만 가지 무한으로 나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지극히 빠르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위 카테고리의 그 어려운 개성들을 전부 논하는 것은 예측이 너무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그것보다는 본질, 그 본질의 성격, 이것을 담고 있는 이 8가지 성품, 팔괘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로 해서 주역이 설명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류 최대의 학문이자 동양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주역이 서양에 전해진 것은 중세 독일로부터였다. 당시 중국에 파견되었던 가톨릭 신부에 의해 주역이 서양에 알려진 것이다. 주역을 전한 그 신부는 교황청으로부터 사직을 허락받고 평생 주역 연구와 보급에 몰두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 후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는 주역에서 영감을 얻어 오늘날 컴퓨터의 기본이 되는 이진법을 개발하기도 했다. 주역의 심오한 과학적 원리가 조금씩 밝혀짐에 따라 수많은 서구 과학자들이 주역 연구에 달려들었다. 아인슈타인이나 닐스 보어 같은 유명한 과학자뿐만 아니라 심리학자인 칼 융도 주역을 깊이 연구했다.
그 과정에서 융은 의미심장한 우연의 일치를 뜻하는 동시성 개념을 찾아냈다. 또한 융은 주역을 활용해 인간 정신의 뜻을 연구했는데, 오늘날 융의 주역연구소는 세계 제1의 주역 연구기관이다. 20세기에 이르자 주역은 과학자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주역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처럼 수많은 지성들이 매달려 연구하는 걸까?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운명과 관련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하겠다. 과학자들이, 특히 물리학자들이 이 주역에 심취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물치지, 사물에 다가가 사물을 관찰하고 그 사물의 본질,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물리학,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 물리학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연구하는 방식이 실험을 하거나 수학을 쓰거나 이러지 않을 뿐이지, 그 목적이 똑같고, 그리고 어찌 보면 실험과 수학을 뛰어넘는 직관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때문에 과학자들, 특히 물리학자들이 주역에 열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주역은 만물의 뜻을 밝히는 현미경이다. 앞에서 주역은 만물의 뜻을 규명하는 학문이라고 했다. 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가? 세상의 모든 것은 뜻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더러운 오물을 엄마에게 가져와서 보였다고 치자. 아이는 왜 그랬을까?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아이의 행동의 숨은 뜻을 이렇게 해석했다. 아이는 엄마의 지나친 간섭에 항의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심리학자들의 연구 대상이다. 심리학은 마음의 뜻을 연구하는 학문이므로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에 숨어있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밝혀낸다. 한편 주역은 마음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뜻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참고로 바로 앞에 나온 아이의 행동을 주역으로도 풀면 후에 극단적인 반항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암시한다. 물론 이런 해석은 심리학이 찾은 답과 일치한다. 다른 문제를 보자. 선돌과 고인돌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인류의 선조들이 돌을 세워놓거나 포개놓은 것이다. 그들은 왜 그것을 세워놓았을까? 선돌의 뜻은 무엇일까? 간단히 부연하자면 주역에서 선돌은 자연에 대한 도전을 나타낸다. 또 다른 예를 보자. 잃어버린 줄 알았던 반지를 오늘 아침에 우연히 찾았다고 하자. 이 사건에도 뜻이 있다. 반지가 사라졌다가 나타난 이유가 뭘까? 그 속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 이처럼 세상은 문제로 가득 차 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아침에 참새가 내 방으로 날아들어온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사람은 왜 빨리 걸을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할까?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심리학이 알아낸 마음과 주역이 풀어낸 뜻은 궁극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국한되어 있는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학문이라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뿐만이 아니라 물질뿐만이 아니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뿐만이 아니라 생물뿐만이 아니라 우주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이야기하는 무한한 평행우주, 온 세상 법계를, 그 법계의 변화들을 예측하는 학문,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을 제시하는 학문이 바로 주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서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꼭지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문장인데요. 내가 45년 동안 주역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 세상에는 주역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한문이나 영어 같은 인간의 언어로는 절대 표현되지 않는 현상과 사물이 너무 많다. 현미경으로 물질의 미세한 모양을 관찰하고 엑스레이로 인체의 내면을 살펴보듯이 세상의 뜻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주역을 통해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다. 만물의 뜻을 보여주는 현미경이 바로 주역이다. 이제 우리가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엄청나게 다른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지금 생각 하나의 선택, 말 하나의 선택, 행동 하나의 선택이 10년 뒤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사실은 예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계산하기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러한 인과율을 계산하고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자유의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유의지의 기본기는요, 깨어있는 거예요. 얼빠진 사람은 절대로 자유의지를 쓸 수 없습니다. 얼빠졌다. 뭐가 빠진 거냐면 자유의지를 자신의 습관에다가 헌납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자신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은 너무 기본입니다. 그런데 깨어있음을 바탕으로 선택을 했는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올바로 휘두르기 위해서는 두 번째, 지혜가 필수다. 우리가 이 지혜를 기르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행을 잘하면 마음이 깨끗하고 청정해진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에서 직관으로 선택하는 것들이 대부분 지혜로운 선택인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의 힘을, 청정한 힘을 키워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역과 같은 학문, 이것은 학문이죠. 논리체계이자 이 학문의 영역, 좌뇌의 영역을 쓰는 겁니다. 이 좌뇌의 영역을 써서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주역의 예를 들면 8궤를 바탕으로 해서, 8궤라고 하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이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지혜로운 대응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주역 말고도 여러 가지 심리학 이론들도 있죠. 요즘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MBTI라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본질을 보는 애니어그램이라든지 또 주역에서 파생되어 나온 점괘를 보는 게 사주팔자를 보는 게 있죠. 사주팔자라든지 우리가 이런 모든 확률의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학문 체계들, 학문으로 정리된 체계를 배워서 그것을 활용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 그러니까 마음의 힘을 키우는 수행의 힘을 통해서 지혜를 발현하는 것이 비유하자면 운회적인 방법이라면 이런 주역을 비롯한 학문을 이용해서 지혜를 키우는 것이 그것이 좌뇌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좌뇌와 운회를 적절하게 함께 협업해서 쓰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직관도 발달해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런 청정한 마음의 상태에서 직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주역과 같은 학문을 배우면
훨씬 더 명료하게 학문 체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깨어있음의 힘과 어떤 방식이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고 익혀서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자유의지를 쓸 때 우리는 자신의 삶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경영하는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녹음해 가지고 이 공개하는 컨텐츠를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검색이나 알고리즘 통해서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불교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뭐 아직까지는 원빈 스님한테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키워서 지혜를 발현시키는 이 방식이 익숙하실 텐데 오늘 인연이 닿았잖아요. 어떤 인연이 닿았냐면 주역책을 제가 읽어드리는 인연이 닿았으니까 이 8괴에 대한 내용들은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만물을 분류하는 8개의 암호 8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분류하는 8개의 암호. 그렇다면 주역의 원리를 조금만 설명해 보겠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8괴다. 이는 우리나라 태극기에도 그려져 있는 모양인데 만물의 유형을 나타낸다. 삼라만상은 모두 닮은 꼴이어서 8개의 원소만 있으면 전부 구별할 수 있다. 특별히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와 호랑이가 비슷하고 사람과 원숭이도 비슷하다. 그릇과 연못이 비슷하고 비행기와 새도 닮았다. 주역은 만물을 8가지로 분류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뜻을 규명한다. 조금 더 자세한 예를 들어보자. 그릇은 무엇을 하는 데 쓰는 물건인가? 무언가를 담는 데 쓴다. 그렇다면 지갑은 돈을 담는 데 쓴다. 방은 사람을 담는다. 자루는 온갖 잡동사니를 담는다. 엄마의 품은 아기를 담는다. 이처럼 무언가를 담는 것은 무수히 많다. 하지만 담는다는 뜻은 다 같다. 주역에서는 담는다라는 뜻을 택이라는 괴상으로 표현한다. 택은 연못이다. 주역은 괴라는 암호로 만물을 표현하는데 암호는 모두 8개다. 8개뿐이다. 하지만 이 8개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 없다. 하늘, 땅, 나무, 사람이 모두 8개 안에서 분류된다. 무척 간단한 설명이지만 이 정도면 주역이 무엇인지 대충 이해가 될 것이다. 이제 천지, 수, 화, 풍, 래, 택, 산이라고 하는 8괴를 통해서 주역이 이 만물을 담아내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개념으로 보면 만물은 하위 카테고리입니다. 그것에 차별적인 상들, 모양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이치를 보니까 공통점을 찾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공통점을 8괴라고 하는 키워드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통점으로 묶어서 상위 카테고리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8개만으로 만물을 표현한다. 이것이 바로 주역의 8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8괴를 가지고 어떻게 예측하고 대응하는가? 이것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뭐 예측하는 것은 사실은 분류를 다 해놨겠죠. 우리가 쇼핑몰 들어가면 하위 카테고리, 상위 카테고리 다 이미 분류해 놨잖아요. 그것처럼 주역이라고 하는 것도 만물을 사실은 하위 카테고리, 상위 카테고리로 이미 다 분류해 놓은 체계입니다. 그러면 그 주역의 체계를 모르는 사람, 8괴의 특성을 모르는 사람은 노트북을 볼 때 그냥 그 상만 보겠죠. 노트북이다. 그런데
사실은 8궤를 아는 사람은 8궤 중 노트북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겠죠. 노트북 말고 침대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겠죠. 침대 말고 오늘 만난 사람의 표정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겠죠. 그러면 그 8궤의 특성이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점괘의 영역이에요. 이게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 8궤를 통해 그 조합, 그 성격들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분석하는 것. 이것이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도 사실은 8궤를 이용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 것 같다라는 예측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8궤 중 무엇인가를 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부적을 쓸 수도 있겠죠. 참고로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부적 쓸 줄 모릅니다. 아니면 그 8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지혜의 궤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지혜의 궤에 해당되는 무엇인가를 하는 거죠. 그 필요한 궤를 채우기 위한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응 방법입니다. 그런 원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징조라고 하는 키워드로 한번 소개를 하는 부분을 읽어볼게요. 좀 더 나아가 징조에 대해 알아보자. 징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미리 조금 보인다는 뜻이다. 사실 세상이 그렇다. 조선시대에 서산대사는 어떤 징조를 보고 외적의 침입을 미리 예견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에도 징조가 나타났다. 목소리가 이상해졌던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 목소리를 들었고 나도 당시 버스 안에서 들었다. 목소리가 하도 이상해서 나는 목소리가 왜 저래? 박통 맞아?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징조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징조라는 것이 어째서 존재하는지 주역을 좀 더 깊이 공부해야만 알 수 있다. 그러니 여기서는 그저 우주 대자연의 운행에는 징조라는 게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아두자. 징조도 물론 8개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세분하면 64개로 확장되지만 근본 원리는 8궤 안에 다 있다. 그러니까 8궤가 64개로 변형된다 그랬는데 그 64개를 징조로 쓰나 보네요. 저도 사실은 주역 잘 모릅니다. 인생이란 복잡하기 그지없다. 인생의 항로는 험난하고 안개 속에서 미지의 사건으로 가득 차 있다. 인간은 어리석고 인생은 위험하다. 주역의 지혜를 빌려 인생을 좀 더 훌륭하게 가꾸자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목표다. 주역의 원리로 운을 경영하고 포괄적인 인생 경영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른 말로 처세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처세에 관한 지혜는 무수히 많다. 위인의 삶이나 역사적인 교훈에서도 처세의 지혜를 찾을 수 있고 병법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주역이라는 현미경을 통하면 그 모든 처세의 원리가 무척 단순해진다. 이 책에서 주역의 원리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주역의 핵심 원리를 설명하고 그것을 인생 경영에 응용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주역을 통한 운 경영은 인간 행동에 나타난 징후를 통해 미래에 유도될 현상을 미리 파악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다. 우리의 몸도 병이 나면 징후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곧 증상이다. 이 책은 운명의 증상 또는 징후를 보고 그것을 치료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의학과 비슷한 면이 있다. 건강한 몸이 있듯이 건강한 운명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조금 메모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도 건강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증상을 본다. 이게 뭐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두 번째,
그 증상으로부터 예측되는 미래의 대응 방법을 이야기한다. 이것이 뭐냐면 치료법이죠. 그래서 증상을 판단하고 그것에 걸맞는 치료법의 처방전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역이 지니고 있는 학문적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만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인간에게 도움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학자들은 만물이 어떤 이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수단, 관찰할 수 있는 수단, 관찰할 수 있는 원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를 가진다고 하겠지만 뭐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실용적인 가치가 없다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면 실용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했을 때 지금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진단과 처방이 가능해진다. 우리가 결국은 운경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공덕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덕을 만들 것인가, 이걸 일상적인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행복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이것이요. 이게 바로 공덕과 복덕. 이게 바로 덕입니다. 그래서 운과 덕은 다른 것이 아니다. 다만 덕을 논하는 학문들, 이제 공자님을 비롯한 이 동양의 철학들이 덕을 논하고 있죠. 그런 덕을 논하는 학문들, 또 불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적용 가능한 원리로서 공덕을 짓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원리예요. 이건 무슨 뜻인가? 나에게 딱 맞는 적합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맞춰진, 그러니까 퍼스널 트레이닝 같은 개인에게 딱 맞는 특별한 솔루션은 아니라는 거죠. 주역의 가치는 아마도 여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특성을 팔괘를 통해 예측하겠죠.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운명을 팔괘를 통해 예측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가오는 운, 미래 예측에 다 걸맞는 자기만의 적절한 대응 방법도 역시 팔괘를 통해서 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덕의 원리, 덕의 원리가 사실은 보편 타당하게 평균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원리라면 이 주역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퍼스널 트레이닝 PT 같다.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그 사람만의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주역에 대해서 가치를 논하고 있지만 뭐 저에게 주역 전문가가 될 거냐 그러면 사실은 뭐 저는 그렇게 주역에 관심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예측하고 예상하는 것보다는 관찰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 징조, 팔괘 이런 내용들을 학문적으로 배우지 않더라도 사실은 나에게 주어지는 경험들을 면밀히 잘 관찰을 하다 보면 생각에 빠져 있지 않고 그 경험들을 잘 관찰하다 보면 사실은 팔괘에 해당되는 징조를 몰라도 우리는 징후들, 예측 가능한 이 지혜로운 판단들이 점점 날카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혜는 첫 번째는 마음을 청정히 만들어서 마음의 힘을 키워서 지혜를 키우는 방법이 있고, 그거 말고 학문의 영역에서 지혜를 빌려오는 방법이 있다.
이제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실지는 이 각자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알려드린 이 주역의 원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역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겠고, 관심 있는 부분들은 이 책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자가 이 주역에 대한 다양한 책들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이 주역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